예, 근로자 여러분,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최종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사협의회 제도, 이 노사협의회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고, 우리가 흔히 잘 아시는 고충처리 제도에 관해서도 노사협의회의 일환으로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잠시만요. 자, 노사협의 제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노동법령상 알아볼 텐데 저희가 분명히 이 강의에 관해서 드려야 되는 말씀은 이제 현재 2020년 11월 현재 기준의 법률과 판례 또는 판정예 기준으로 이 강의를 마련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더 좋은 법률이 만들어진다면은 그 법률을 당연히 참조해야 되겠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노사협의회 제도나 이 강의뿐만이 아니고 다른 강의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있으시다면은 관련 전문가나 특히 이제 노동조합에서 법규국장들께 상의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조문이 많습니다. 이번 강의에는 조문이 많기 때문에 조금 지루하시다 또는 이제 내가 알고 싶은 내용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오른쪽에 여러 번 클릭을 하시면은 유튜브에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 클릭하면 10초 넘어가고요. 계속 클릭하면은 10초 단위로 또 넘어가기 때문에 패스트 포워드 해서 앞부분을 넘어가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노동법상 노사협의 제도에 관해서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주체들이 여러 주체가 있는데 잘 아시는 노동조합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로조건 그리고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위한 조합활동 범위 그리고 기타 이제 복지 후생에 관해서도 당연히 합의를 할 수가 있고 협의도 할 수가 있고요. 그 근거는 우리 헌법과 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 같은 이번 강의에서 다룰 노사협의회는 이제 근거가 노동조합법이 아니고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근참법이라고 줄여서 여기에 표기도 했고 그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그 근로조건뿐만이 아니고 경영사항에 관해서도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이하 산안이라고 표기를 할 텐데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이 산업안전에 관한 사항에서 관해서 이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우리가 흔히 산보위라고 부르는 이 위원회 또는 이 안전보건에 관한 별개의 노사협의체가 있다면 그 협의체에서 협의 및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근로복지기금 운영에 관해서는 이 근로복지기본법이라고 하는 별개의 법률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그 권한이나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이런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았거나 개별적인 근로자 대표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제 근로기준법, 퇴직급여보장법, 그다음 파견법, 산안법 등에서 근로자 대표에게 기본적인 협의 및 합의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정리해고를 할 경우 50일 전에 협의 의무 그다음에 근로시간 변경을 할 경우 이때는 대부분 합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퇴직급여 제도를 변경할 때 이런 경우들에서는 근로자 대표도 협의 및 합의권이 있다. 즉 어떤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그리고 노사협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도 근로자 대표가 최소한도로 이런 협의 및 합의의 대상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흔히 합의 그리고 협의 이거를 잘 구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법에 보면은 합의 및 협의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합의는 이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돼야 됩니다. 즉 이렇게 하자라는데 동의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휴일을 아예 다른 날로 대체할 경우 근로기준법 55조 2항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때는 근로자 대표와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합의 사항에 대해서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고 저희가 무효에 근거해서 원래 받아야 될 것들을 청구한다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는 의견을 청취하고 교환하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협의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 의견을 듣기만 하면 된다. 또는 어떤 정보만 어떤 최소한으로 제공하면 된다. 만약에 협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예 협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용자의 결정에 대해서는 효력 및 결과에 영향이 없다. 즉 유효하다라는 판례까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내가 어떤 협의권이 있고 이거는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데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그 정도나 경위를 따져서 저희가 다른 강의에서 설명드릴 바인 이제 부당노동 행위에 해당되는지도 볼 수가 있고 이 협의 권한을 근거로 이제 강력하게 협의에 응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저희가 나중에 협의를 예, 죄송합니다. 전문가들과 또 이 부분도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기준이 무엇이냐? 과반수의 어떤 기준. 자, 근로기준법 제24조 3항에 보면은 그 사업장에서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이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그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이 근로자의 대표가 된다라고 아예 이제 그 기준을 명시하고 있는데 여기서 과반수가 그러면은 어느 대상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자, 저희 이제 그 노동조합을 만들 때 보면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사용자 당연히 안 되겠죠. 그 사업주, 법인 어차피 법인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이 별개의 인격체니까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인을 대표하는 대표이사 당연히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 그 밑에가 이제 문제가 되는데 사업주를 위해서 행위하는 자, 즉 근로조건 결정 그리고 근로에 관한 지휘 감독 등 일정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는 사용자의 범위에 들어가는 걸로 봐서 이게 지금 빠지는 겁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하더라도 이렇게 노조 가입 대상자에서도 당연히 빠지고 분모에서도 빠진다. 즉 과반수를 계산할 때 이 사람들은 아예 분모에서 빼고 계산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체 근로자의 대표자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사용자 범위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 근로자들을 분모로 해서 계산할 것이고요. 이 특정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자, 즉 이 노조법상 근로자, 사실은 이제 해고를 다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지만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 대상자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한다면 이 규약이나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있는 이 대상자를 봤을 때 이것이 이 파란색 원에서 사용자를 뺀 나머지의 과반수가 되느냐를 기준으로 이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아주 소수의 인원으로 갈리는 과반수 노조인지 여부가 갈리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사협의 제도의 대상에 관해서 잠시 이제 개괄적으로 살펴보면은 자, 협의는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고 이제 합의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일부러 해놨습니다. 자, 근로자 대표 또는 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가지는 협의권 또는 합의권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치명적인 것 중에 하나죠. 정리해고 시 사전 통보 및 50일 전에 협의를 해야 된다. 50일 전부터만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유연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 여기 유연 근로시간제 등에는 저희 이제 근로시간 강의 파트에서 다루겠지만은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이제 유급휴일 대책, 그다음에 재량간주 근로시간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모두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근로기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에 대한 보상휴가제 이 부분도 당연히 서면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연차휴가 대책 역시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임산부와 연소자에 대한 야간 휴일 근로 이 부분은 협의의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취업규칙 변경 시
불이익한 내용이 없다면 협의에 해당이 될 것이고 불이익 변경이 이루어진다면은 합의가 돼야 됩니다. 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강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근로자 대표가 아닙니다. 의견을 듣거나 합의를 하는 그 주체가 만약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면은 근로자 대표가 아니고 근로자 과반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상으로 설명회도 열고 만약에 합의가 필요하면 개별적인 합의서도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퇴직급여제도 설정 및 변경 시 합의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뭐 DC냐, DB냐 등등. 그리고 일시 간헐적인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장에서 파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은 이제 사전 협의가 되겠고, 동일가치 동일 노동 기준 설정 시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동일 가치 노동으로 볼 것이냐, 임금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도 이제 협의의 대상으로 두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산안법에서는 굉장히 이 권한 내지는 협의의 대상이 많다고 볼 수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이 산업안전보건이 이 근로자들에게 얼마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 얼마나 또 많은 피해를 끼쳐왔는지 고려하면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라 보입니다. 여기서도 뭐 굉장히 이제 압축적으로 저희가 써드렸는데 이제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근로자 대표라고 규정을 할 때 아예 과반수 노동조합을 포함한다라고 제2조 제5호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동조합, 과반수 노동조합이 협의권 내지는 권한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 다 근로자 대표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저희가 많이 문제가 되는 것들이 물질안전보건자료, 우리가 MSDS라고 하는 그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한 정보를 별도 사업자에게 제공 또는 요구할 권한,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시 입회 요구 및 결과에 대해서 설명회도 개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안전보건 진단 시 입회할 수 있는 권한, 역학조사 시 참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 그리고 사업주가 산업재해가 발생 보고를 작성할 때 이 확인 서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되어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시행규칙에 있는 내용, 이거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지명 내지는 해촉, 이거는 시행령에 있는 내용. 그리고 작업환경 측정 또는 건강진단 실시 결과만으로 만약에 어떤 특정한 직업병에 걸렸는지 여부가 곤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안전보건공단 코샤에서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 이것도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어 있는 권한입니다. 자, 이제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근창법 제4조는 노사협의회를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까지도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이 이제 기준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이제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이 없더라도 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가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제도는 굳이 노동조합을 만들지 않거나 복수노조 체제 하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을 때도 기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판 노릇을 하는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자,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도 그 사업장에도 설치할 수 있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노사협의회 제도를 운영한다고 해서 그것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는 건 아닙니다. 근창법 제5조에 보면은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이나 그 밖의 활동은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즉 노동조합의 조직력이나 역량에 따라서 더 나은 내용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하거나 교섭을 하는 것은 비록 노사협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더라도 전혀 방해받지 않고 반대도 마찬가지다. 노동조합의 기능 중임을 이유로 노사협의회를 안 해야 되는 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 간단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의 목적은 이제 생산성 향상과 근로자 복지 증진으로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단체교섭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사협의회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고요. 단체교섭은 당연하게도 노동조합이 주체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소속된 조합원을 대표하는 것이 되겠고, 이제 노사협의회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근참법에서 설치를 강제하고 있고요. 쟁의행위,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하는 파업,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형태의 쟁의행위를 수반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노조 설립도 자유고 복수노조도 자유고, 교섭이 결렬 시 쟁의행위로서 교섭 및 이제 단협 체결을 압박할 수 있다라는 이제 장치가 부여가 된 것이고요. 당사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노사협의회의 당사자가 되겠고, 단체 교섭의 당사자는 당연하게도 조합과 사용자가 될 겁니다. 자, 과정은 이따가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간단하게만 압축하면은 사용자의 기업 경영 현황을 보고하고 안건에 대해서 노사 간 협의 또는 의결을 하는 것이겠고요. 단체 교섭의 목적은 당연히 단체협약 체결이 될 것입니다. 자, 노사협의회 아까 그 표가 다시 나왔는데, 이제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어야 되느냐. 자, 근로자위원은 당연히 근로자가 선출을 해야 됩니다. 민주적이고 자유의사에 기해서 선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이 과반수를 계산할 때는 당연히 아까 이게 빠지게 되겠죠. 사용자의 범주에 포함된 근로자들. 이 경우에는 이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을 하는 자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다가 이제 생기게 된 노동조합의 그런 사업장의 경우에는 그때부터는 노동조합이 그 근로자위원회에 대해서 위촉 권한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자위원은 해당 사업이나 사업장의 대표자, 그리고 대표자가 위촉을 하는 자로 한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통상적인 근로자 대표에 대항하는 사용자위원으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는 사실은 모든 이제 근로자가 대상이기 때문에 기간제 근로자가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래서 사실 기간제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에서는 과연 이 과반수 노동조합을 계산할 때 그분들이 우리 조직 대상이 아닌데 빼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어쨌든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이 노사협의회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포함이 돼야 되고, 파견 근로자는 다만 제외가 된다. 그러나 여기도 예외는 있습니다. 30인 이상일 경우에 파견 근로자가 이때는 별도로 협의회를 구성할 수가 있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노사협의회 구성, 사용자의 의무, 그리고 시정까지도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의회 구성은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부재 시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한 근로자위원 선출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선출 방식에 의해서 선출된 근로자위원은 당연히 무효가 되겠고, 그 근로자위원이 의결한 사항까지도 효력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참법 제10조의 사용자의 의무에 보시면은 당연하게도 근로자위원회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위원회 업무를 위해서 장소의 사용 등 이제 기본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물론 여기에 이제 근로 시간의 간주나 자료 제출 요구권은 별도로 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노사협의회 위원회 임기, 지휘 권한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위원회 임기는 3년이고요.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궐위원회 임기, 즉 어떤 위원이 사퇴를 했을 경우에
그 뒤에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온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한으로 한다. 이 부분 유의할 점이고요. 위원은 임기가 끝난 이후라도 노사협의회의 정상적인 운영이 유지될 수 있기 위해서 후임자가 선출이 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다 비상임 무보수로 하고요.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주면은 안 되고요. 협의회 출석 시간 관련해서 그리고 이와 직접 관련된 시간, 즉 어떤 자료를 요구하거나 자료를 검토하거나 하는 시간도 직접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근데 이 시간의 범위는 결국 제18조에 따른 협의회 규정으로 정해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의회에서 규정을 제정을 할 때 근로자위원회 시간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줄지도 같이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사용자의 의무의 하나로서 이제 장소의 사용 등 기본적인 편의를 당연히 제공해야 된다. 라는 점 다시 한번 확인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시정명령 부분인데 만약에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주체가 고용노동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이 선출 개입 방해는 결국 그러면은 노동청으로 진정 내지는 신고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시정명령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청에서 사건을 인지해서 별개로 이것에 대해서 수사하고 검찰의 송치 의견으로 검찰의 이제 그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노사협의회 의장과 간사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협의회 의장을 두는데 당연히 위원 중에서 호선, 즉 외부에서 내려 꽂히지 않게 위원 중에서 정해져야 되고요. 서로 이제 호선이라고 하면은 내부적인 선거를 통해서 이제 뽑혀야 된다라는 의미이고요. 당연히 이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동수인 경우에는 어느 쪽에게 이제 의장을 선출하도록 잘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겠죠. 그럴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중 각 한 명씩을 공동의장으로 해서 협의회를 대표할 수 있고요. 각자 회의 업무를 총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쌍방은 간사 역시도 이 협의회 결과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간사 역시도 한 명씩 각각 둘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근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보면은 이 간사에 관해서 마찬가지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중에서 각각 한 명씩 선출한다. 이렇게 딱 그 출신 위원 구성을 명시를 아예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회의와 사전 제공, 자료의 사전 제공에 관해서 살펴보면은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되고 필요에 따라서 어떤 의결사항이 있거나 정당한 협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회의는 고사하고 3개월마다 이 개최해야 되는 정기 의무조차 개최하지 않는다면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도록 근차법 제32조에서 별개의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회의의 소집은 어떤 경우에 하냐면 의장이 소집하는 경우, 그 다음에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을 문서로 밝혀서 뭐 이번 분기 경영 상황을 이제 청취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은 별도의 의결 사항이 있다든지 복지시설 설치에 관해서 이런 의결 사항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를 문서로 밝혀서 소집을 요구하면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7일 전까지 일시장소 의제를 각 위원에게 통보해서 미리 대비할 수 있고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아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14조에는 자료의 사전 제공이 나와 있는데 이제 근로자위원은 의제 중에 협의 사항이 있네, 그리고 또는 어떤 의결 사항이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면은 그거와 관련된 자료를 회의 개최 전에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됩니다. 의무가 부과가 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법에서 단서로 달고 있는 것이 다만 그 요구 자료가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이 되거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단서 조항 때문에 자료 요구에 아예 통으로 응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다면 이 경영 영업상의 비밀 이 부분은 어떤 가린 처리를 하거나 개인정보도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부분만 가리거나 아주 일부만 식별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식별 조치를 하면은 그 나머지 그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체 문서 자체는 이 정당한 자료 요구의 일환으로서 제공이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고, 이렇게 주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고 협의 의결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거는 이제 실무에서 한 표로 보시라고 저희가 한꺼번에 정리를 한 겁니다. 일단 크게 분류를 보시면은 보고 사항, 협의 사항, 의결 사항이 있고, 이걸 관해서 이제 의무가 각각 있습니다. 보고 사항에 관해서는 사용자의 보고 의무가 있고요. 근로자위원회 자료 제출 요구에 관해서 이것을 위반했을 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협의 사항은 신의 성실 원칙에 따른 협의 의무가 있는 것이고, 단 만약에 노사 합의로 또는 미리 정해놓은 규정에 따라서 이거는 협의 사항이 아니고 합의 사항이다라고 정해놓는다면 이 역시 합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의결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조금 더 가중해서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의결 사항의 경우에는 협의회에서 아예 의결할 의무를 부과를 하고 있고요. 교육훈련과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 첫 번째,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 두 번째, 사내복지기금의 설치,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되지 아니해서 노사협의회로 올라온 사항, 그리고 각종 노사공동위원회 설치, 이런 의결 사항에 대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불이행할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개별 이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고 사항입니다. 근창법 제22조는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사항에 대해서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된다. 그래서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 분기별 생산계획 및 실적, 그다음에 인력 수급 계획,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 근로자가 이런 상황들 또는 정보들에 대해서 미리 알고 근로조건 교섭을 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거나 어떤 사전 정보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위원은 이에 관한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마찬가지로 보고하거나 설명할 수가 있고요. 즉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만약에 사용자가 보고와 설명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아예 하지조차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사용자는 그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법에서 별도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자, 보고 설명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굉장히 더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까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에는 이러한 사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해놓는 이유는 이게 보고 설명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사업 부서별 목표와 실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에 들어가고, 신제품 개발과 기술 기법의 도입도 보고 설명 사항으로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력 계획이라 함은 인사 방침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증원 감원 등 인력 수급 계획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 인력 모집과 훈련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업의 경제적 재정적 상황에 관해서는 재무구조, 자산 현황, 부채 및 상환 현황, 경영 수지 현황이 다 포함이 되겠고, 그 외에 사용자가 보고하도록 협의회에서 별도로 의결이 된 사항이 포함이 되겠고,
근로자가 정당하게 여기에 열거된 사항에 국한되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보고를 관련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보고 설명 의무가 부과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협의사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협의사항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아예 법에서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사항 중에 이제 많이들 문제가 되는 것이 근로자의 채용, 배치 및 교육, 훈련 마찬가지로 협의를 아예 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안전보건, 그 밖에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 증진 이것도 협의에 응해야 되는 사항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근로자의 고충 처리, 물론 고충 처리위원회를 거치겠지만 이것도 협의사항입니다. 그리고 인사 노무 관리 제도의 개선,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 임금 관련 사항, 작업 수칙 관련 사항, 그다음에 복지 증진 사항, 그다음에 최근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는 과연 CCTV를 어디까지 설치할 수 있을 것이냐, 사용자가 맘대로 달아도 되는 것이냐, 이거에 관해서 현실적인 가장 강력한 대응 방안은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를 노사협의회에서 협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CCTV가 공개된 장소, 이 어떤 불특정 다수가 다닐 수 있는 장소를 이제 공개된 장소라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 공개된 장소에 설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규제에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만, 근로자들만 출입할 수 있는 사업장 내의 장소에 설치할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적어도 협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밖에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이 협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협의 대상으로만 남는 게 아니고 노사협의회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정족수에 따라서 의결할 수가 있다. 즉 의결을 못하는 건 아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노사협의회가 결정하기에 따라서 이거를 의결하면은 강제력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 의결사항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사실은 여기에 있는 의결사항은 최소한이고 방금 말씀드린 그 협의사항에 있는 의결 가능 조항이 이제 좀 더 현실적으로 의결을 여기에 더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만약에 개별 고충 사안에 대해서 의결되지 않는 경우에 이것 역시 의결 사항으로 올라올 수 있다는 점 굉장히 또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협의의 규정 어떻게 정할 것이냐?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해서 협의의 규정을 제정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15일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이지만 노동청이겠죠. 현실에서는. 그리고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제출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노사협의회가 현실적으로 굴러가는 것을 이제 최소한으로 감독하겠다라는 의도가 부여된 것이고요. 이제 협의회 규정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돼야 된다. 이제 위원회 수, 그다음에 선출 절차, 후보 등록에 관한 사항, 아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당연히 포함돼야 될 것이고요. 사용자 위원회 자격, 보고 설명 의무를 부담을 하는데 최선으로 이런 그 보고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떤 자격에 관해서 정해 놓아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근로한 것으로 보는 시간, 아까 실제 노사협의회가 열리는 시간뿐만 아니고 그 노사협의회를 준비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시간이 어디까지인지 또 규정해서 정해야 된다. 그리고 회기, 소집 방식, 그다음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임의 중재라 하면은 노동위원회에 임의 중재를 우리가 요청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에서 합의에 따라서 그렇다면은 그 방법과 절차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미리 규정을 해놓는 것도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많이 쓰이는 고충처리위원회 수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로 규정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아까 명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별도로 협의회 의결을 거쳐서 노사가 이제 투표를 해서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회의의 운영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의결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사용자 마음대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근로자 위원들 마음대로만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근로자 사용자 위원 각 과반수가 출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위원들만 출석해서 3분의 1을 구성할 수 없도록 법에서 미리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회의는 공개가 원칙이지만 만약에 협의회를 열어서 이번 회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위원은 협의회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유의할 점입니다. 유의할 점이고요. 그리고 간사들은 이제 회의록을 작성해서 갖춰야 되는데 여기에는 협의 내용 및 의결사항 나중에 말 바뀌지 않도록 회의록에 분명히 명시가 돼야 된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의결사항을 불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고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3년간 보존해야 된다. 의결사항을 불이행하면 아까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 벌금이 규정된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공소시효보다는 못 미치지만 만약에 정말 의결사항이 불이행될 경우에는 그 공소시효 범위 내에서 그 3년간 보존된 회의록을 다시 열어보고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보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의결사항의 공지 및 의행. 협의회는 의결된 사항을 신속히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되고요. 어떻게 널리 알려야 되느냐에 관해서 시행규칙은 사내 방송, 사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하거나 사업장에 그 밖에 적절한 방법 요새 같으면은 문자로 링크를 보낸다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등 이 전체 근로자에게 도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알려야 된다라고 시행규칙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제 24조에는 당연히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형사처벌이 있기 때문에 강제력이 별도로 부과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제 임의 중재의 경우에는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회 합의, 어떤 의사의 일치로 중재기구를 별도로 두어서 의결을 하거나 협의회에 또는 아예 외부 노동위원회, 그 밖에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협의회에서 의결해야 되는 사항인데 아예 의결하지 못한 경우 또는 의결된 사항의 해석이나 이행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때 미처 정하지 못해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이제 노동위원회 또는 제3자 또는 내부 이제 중재기구에 중재를 요청할 수가 있고요. 이 중재 결정이 있으면은 의결이 있는 걸로 간주가 됩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막바지로 다다르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중요한 내용들이 나왔고 이제 앞으로도 중요한 내용들, 특히 이제 많이 궁금해하시는 이 노사협의회에서 작성한 합의서는 과연 이 단체 협약이 될 수 있는가? 이거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이제 노사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 문제가 될 겁니다. 판례는 어떻게 봤냐면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한 합의가 이 형식상 노사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서 성립이 되었더라도 당사자 쌍방이 이를 단체 협약으로 할 의사로 문서로 작성을 해서 당사자 쌍방의 대표자가 각 노동조합과 사용자를 대표해서 서명 날인하는 등 단체 협약의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이는 단체 협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중요한 판례이기 때문에 제가 얼굴이 안 나오더라도 다 넣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걸 정리해 보면은 이제 당연히 당사자는 대표자와 사용자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내용에 관해서 이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에 관해서 그리고 이 작성 방식은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그것에 관해서 이 대표자와 사용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했다면은 사실 이거는 내용적으로 보나 아니면은 그 형식상으로 보나 이 노동조합법에서 요구하는 단체협약의 형식 그리고 실질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이거를 단체협약으로
효력을 인정하는 겁니다. 왜 이런 이제 판례가 나오게 됐냐면은 단체 교섭의 방식만으로 단체 협약을 반드시 체결할 것은 아니고 노사협의회라는 형식 내지는 기회를 빌어서 노사가 어떤 합의에 이르렀다면은 그 역시 단체 협약으로 인정해서 그만큼 강력한 효력을 보장해 주겠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단체 협약에 해당하지 않는 의결, 단순 의결이 있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성실한 이행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결 사항을 이행하는데 어떤 긴급한 경영 사항의 필요나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장애물이 있지 않는 한 이제 벌칙 조항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이고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는 것이고 고용노동부가 이에 관해서 어떻게 행정 해석을 하고 있냐면 노사협의회는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제외한 인사 경영 등 노사 공동의 이익 증진에 관한 사항 이것을 협의 또는 의결하는 기구이므로 일반적으로 노사 대표자 간의 협의회를 통해 합의한 사항은 그것이 위법 부당하지 않는 한, 즉 어떤 법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특정한 근로자들 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직종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처우를 이제 하기로 한 그런 의결 사항, 부당한 사항이 않는 한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며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한 일방의 약속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어떤 그때 당시와는 경영 사정이 조금 달라졌거나 뭐 회사의 어떤 실적이 좀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일방의 약속 변경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명백하게 규정을 하고 판단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행정 해석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고충처리위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노사협의회 제도의 일환입니다. 모든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서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되는데 이 노사협의회를 안 둘 수 있는 사업장의 예외와 마찬가지로 상시 30명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은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임기는 이제 근로자위원, 노사협의회위원과 대동소이합니다. 다만 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중에서 고충처리위원이 선임이 되고요. 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이나 사업장의 경우에는 아예 사용자가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도로 그 위원이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위원회 임기에 관해서는 협의회 위원회 임기에 관한 제8조를 준용을 해서 아까 3년 내지는 어떤 보궐위원회 임기의 기간에 관해서 동일하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충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고충 처리위원은 고충 사항을 청취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조치 사항과 그 밖의 처리 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를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고충처리위원이 단독으로 처리하기가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 회의에 붙여서 아까 그 고충처리가 협의의 사항에 있었던 게 있었고 의결 사항에 있었던 게 있었죠. 그러니까 곤란한 사항은 아예 협의회로 넘겨서 협의를 하도록 명시가 되어 있는 거고 만약에 의결이 안 된 것이면은 아예 의결 사항으로 올라오도록 개별적으로 두 가지 경우를 다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사용자가 아예 고충처리위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고충처리 절차. 만약에 고충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시행령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금 더 절차를 규정을 하고 있냐면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다. 즉 고충처리위원이 누군지 공지가 이미 되어 있을 거니까 고충처리위원에게 가서 구두로 해도 되고 내지는 서면으로 경위를 작성해서 신고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신고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지체 없이 처리해야 된다. 왜냐? 아까 10일 이내에 처리 결과까지 통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체 없이 조사를 그리고 처리까지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행령에는 신분 및 처우에 관해서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 노사협의회 위원과 마찬가지로 비상이 무부수로 하고요. 불리한 처분, 그러니까 고충처리 조사를 하거나 처리를 한다고 해서 불리한 처분을 하면 당연히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고충처리에 관해서 협의를 하거나 고충처리 업무에 사용한 시간, 이 10일 내에 조사하고 처리 방안을 강구한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 별도의 근로시간을 빼서 가외로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로시간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고용평등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 뭐 출산휴가, 휴가 등 이제 휴직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그 규정 사항에 관해서는 고충 신고를 하게 되면은 자율적 해결을 위해서 이 고충위원들이 담당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개의 어떤 그 기구나 제도가 아니고 고충 처리 절차에서 이 남녀고용평등법상의 고충 사항도 다 처리할 수 있다라는 명시적인 확인이 되겠습니다. 자, 노사협의회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이것을 활용할 필요성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보고사항이 강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체 교섭은 물론이고 어떤 근로자 입장에서 요구를 하기 위해서도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그에 관해서 합리적인 어떤 사용자가 쉽게 거부하기 어려운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경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경영정보 확보가 굉장히 용이한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경영사항에 대해서 아까 그 근로자 입장을 설명할 수가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사항에 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절차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단체 협약 체결 이후라도 사실 고충처리 제도 등을 활용해서 사용자와 이 단체 협약 사항에 관해서 논의를 제기할 수가 있다. 즉 어떤 단체 협약에서 명시한 근로조건 기타 사항에 관해서도 개별 근로자들 입장에서 만약에 고충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은 근로자위원들이 이를 근거로 해서 이제 사용자와 좀 더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 내지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노동조합들이 그래서 단체 교섭의 예비적 참고 3개월마다 한 번씩 적어도 정기 회의를 개최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필요하면은 수시로 소집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체 교섭을 아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예비 창구로 활용하고 있다. 그리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이 활용을 권유를 드립니다. 다만 이제 노사협의회 제도의 한계는 무엇이 있느냐? 일단 대부분 협의를 기초로 두고 있고 의결사항은 사실 의결하기로 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까 보신 5가지 사항. 그렇기 때문에 강제성은 낮다. 협의회 개최를 아예 거부할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는 있으나 사용자가 굉장히 마음 먹고 협의회를 불성실하게 이제 진행한다든지 아니면은 이런저런 이유로 자료를 주지 않는다든지 한다면은 사실은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이 물론 아까 여러 가지 형사처벌 조항들을 보셨겠지만은 그것을 또 이제 신고하고 이제 현실적인 처벌까지 이르게 하는 그런 절차에는 또 근로자위원들 또는 그 노동조합의 여러 가지 노력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음 먹고 거부한다 이러면은 이 절차 자체에 대한 강제성이 조금 부족하다. 그리고 어떤 협의 사항에 대해서 또는 의결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되도록 강제시킬 수단이 없다. 왜냐하면 아까 의결 요건이 3분의 2 이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부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적어도 이게 단체 교섭 중이었다면 쟁의행위를 통해서라도 단체 협약을 체결하도록 강제력이 있겠는데 노사협의회는 그런 수단이 없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의결을 마음 먹고 미행할 경우 여기에는 아마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그래서 한번 받으면은 사실은 그 미행에 관해서는 재차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미행 상태로 놔두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단이 약하다. 대형 어떤 사업장 내지는 회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벌금까지 거 내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소 약하다. 그래서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단체 협약 체결로 이끌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뭐가 필요하다? 노동조합이 필요하고 노동조합의 어떤 단결력, 어떤 조직력, 역량이 거듭 요구가 된다. 그래서 노사협의회는 일종의 노사관계를 이제 근로자 입장에서도 합리적으로 어떤 경영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어떤 시험대가 될 것이고요. 그러한 역량을 키워서 또 노동조합의 결성과 활동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예, 저희가 오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 제도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은 언제든지 이 강의를 이제 주관하는 서울 일반 노동조합 그리고 저희 강의자들인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에 문의해 주시면은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고, 또한 이 구체적인 강의 내용에 관해서 의견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전달해 주시면은 저희가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